잠들기 전 영화와 함께 편안한 밤을 채워드리는 시간, 잠 못 드는 당신의 귓가에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트 시네마에서는 일본 인디 호러 게임을 원작으로 한 8번 출구부터 데이비 핀처 감독의 걸작 세븐의 4K 재개봉, 윤가은 감독의 신작 세계의 주인, 그리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필생의 역작인 프랑켄슈타인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개봉작들을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이어서 K-팝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헬로윈, 이게 정식 한국 발음은 헬로윈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년째 입에 안 붙어요. 그냥 할로윈이 더 입에 붙지 헬로윈이라고 이게 정식 표기라고는 하는데 입에 너무 안 붙습니다. 어쨌든 정식 표기대로 읽을게요. 이어서 K-팝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헬로윈 코스튬계를 장악했다라는 흥미로운 소식부터 영화 포스터의 거장 드루스투 루장과 로맨틱 코미디의 아이콘 다이앤 키튼의 타계 소식, 그리고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의 폐관 소식까지 한 주간의 다양한 영화계 소식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영화 웹폰에 대한 생생한 관람 후기와 감독은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해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구독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에서 나이트 시네마 검색해서 들으시면 더 쾌적하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나이트 시네마 채널을 유료 구독하게 되면은 저기 계신 파인님이나 초자연님처럼 옆에 별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라이브가 종료가 되면은 다시 보기는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라님도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많이들 와주시네요. 그리고 바바님께서 귀타귀 편집이 끝나니까 귀타귀 블루레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네이션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저 대중문화 팟캐스트 삼덕유한공사를 운영하고 계신 바바님께서 홍금보의 아주 열렬한 팬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생일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도움 받은 것도 많고 해서 이제 생일을 기념해서 홍금보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귀타귀의 블루레이를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서 좀 감사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바바님 감사합니다. 자, 댓글 읽기 전에 우리 나이트 시네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감사한 분들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바이올렛 윤님, 달순의 스파이님, 나사님, 푸파퐁커리님, 초롱이님, 붉은 눈의 뻐꾸기님, 김태연님, 임파노님, 카깡님, 베라설애원님, 파인님, 크리스님, 샤이님, 바바님, 그리고 이번에 가입해주신 초자연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댓글을 읽어볼 건데 제가 지난 시간에 악플 읽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제 컨텐츠를 재미없게 들으셨거나 제 리뷰 내용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댓글을 남겨줬는데 재미있게 들으신 분, 그리고 제 리뷰 내용을 공감하면서 들으신 분들도 노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언급이라도 짧게라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3주차 영화뉴스 팟캐스트에 초롱이님이 라이브에 참여 못해서 아침부터 듣고 있는데 악플도 상냥하고 융통성 있게 답변해 주시는 말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도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악플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이나 목소리가 너무 가식적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악플은 존나 가식적이다 라고 다뤄주셨던데 악플에서 가식적이라고 해주니까 속마음은 부글부글 끓지만 정말 말 그대로 가식적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읽어줬습니다. 네, 초롱이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카깡님이 악플 읽기 재밌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화이팅 해주셨고, 윤가님이 나쁜 계집에 달려라 하니는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보면서 좀 힘들었지만 저희 애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했는데 다 큰 어른이 혼자 가서 이걸 봤다? 그러면은 우리 윤가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바님이 삼덕은 악플이 안 달려서 오히려 심심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삼덕 MC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뵙게 된다면은 그 누구도 악플을 달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 언변이 다들 좋으셔가지고 거기에 뭐 딱히 달릴 악플이 있나 싶네요. 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리뷰에 지연구이님이 평론가들 자꾸 극장을 강조하는데 나는 극장 갈 때마다 주변 좌석에서 왜 이렇게 빌런들만 걸리는지 사탕인지 뭔지 포장지 부시럭대면서 방해하는 빌런만 1년째 두세 번, 한 번은 아줌마, 한 번은 아저씨, 커플이 와서 둘이 옆 사람 다 들리게 영화 내용 대화하면서 보고 뒷자리에 앉아서 내 등받이 발로 건드리는 사람 등등등등. 극장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 될 수 없기에 오히려 영화 보기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극장 빌런들 정말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겪으신 일들을 읽어보니까 저까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셨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을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이 리뷰에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 온전히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라는 전제 하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거대한 스크린과 압도적인 사운드, 그리고 모두가 숨죽이고 그 영화에 집중할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지연 구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장점들이 단 한 명의 비매너 관객만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게 사실 현실이긴 하죠. 이런 댓글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최고의 환경에서 오로지 즐기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을 텐데, 모두가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람 예절을 지키는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쉬드유님이 나씨님의 깊은 해석 잘 들었습니다. 존엄과 무너진다는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듀플 찾아봐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퍼피디아와 아반티, 이 두 인물의 상반된 선택이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존엄과 무너짐, 이거를 키워드로 해설을 해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 인상 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죠. 이 체이스 인피니티 배우가 속해 있는 K-팝 커버 댄스 그룹 듀플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유튜브에 듀플 검색하면은 그냥 나오고요. 아마 구독까지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리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또 다른 이 체이스 인피니티 배우의 매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지원님이 레볼루숑이라고 하면서 PTA 감독 개취작은 펀치 드렁크 인 러브였는데 이 영화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레오의 능청스러운 빈구미도 너무 재밌었고요. 아무튼 2025년 최고의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볼루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만 봐도 영화를 얼마나 즐겁게 보셨는지 느껴져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러모로 올해를 대표할 만한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즐거운 감상평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레볼루숑! 네, 그리고 정현님이 대령 맡은 분의 실체와 아들의 SNS 이야기 너무 재밌고 깜놀이네요. 다들 맹세코 모른다고 할 때 괜히 움찔했는데 역시 실제 직업에서 묻어나오는 후덜덜덜 배역들 하나도 허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디카프리오 팬이어서 아무따 시간 맞아서 달려가서 본 건데 본 저 자신 칭찬합니다. 보는 내내 직관적인 재미였다면은 리뷰 영상 보면서 작품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한 번 더 보려고요. 2회차 관람에 동기부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 너무 좋았어요. 구독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댄버스 대령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이야기했던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실제 신문관이셨죠. 저도 그 이야기 처음 듣고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다 싶었습니다. 이 실제 직업에서 나오는 그 압도적인 분위기는 연기만으로는 좀 따라하기 힘들긴 하죠. 그리고 이런 좋아하는 배우 보러 갔는데 인생 영화를 만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처럼 어느 배역 하나 버릴 거 없이 모두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냥 직관적인 재미로만 즐겼던 영화를 제 리뷰를 통해서 작품성까지 다시 보게 되고 2회차 관람 동기부여까지 드렸다고 하니까 리뷰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두 번째 보실 때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이나 상징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여유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리베리 후레쉬 베리님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 보고 와서 팟캐스트를 들으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요즘 미국 사회의 고민을 시의적절하게 다룬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후반부 추격전의 도로가 왜 파도처럼 촬영이 됐는지 생각을 못했는데 콕 집어주셔서 감독의 연출력에 뒤늦게 감탄했습니다. 딸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배우들의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들 보시고 후기 남겨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이 지난주 악플 읽기 시간이 임팩트가 컸나 봅니다. 그죠? 다들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제 리뷰를 드리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니 너무 기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미국 사회의 고민을 시의적절하게 다룬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이기도 하죠. 근데 이 베리베리 후레쉬베리님은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셔서 늘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코아 마녀님이 요즘 영화를 못 봐서 나 신인 방송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거든요. 다 보고 싶은 영화들이라 보고 나서 후기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끝내 영화를 못 봐서 방송도 못 들은 회차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원배틀을 보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강렬했던 마지막 추격전의 연출이 최고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해석까지 들으니까 무릎을 또 탁 치게 되네요. 이 맛에 방송 듣습니다.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영화를 보신 후에 방송을 들으려고 일부러 기다렸다고 하시니까요.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들어주시는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고 마지막 추격전 연출에 대한 해석을 인상 깊게 들으셨다니까 기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감독의 연출력에 감탄을 했는데 그냥 뭐 멋진 액션씬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셔도 충분하고요. 그 장면에 담긴 의미들까지 함께 나눈다면 더 좀 의미가 있겠죠. 밀린 방송들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영화 보실 때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트론 리뷰 영상입니다. 윤가님이 댓글로 인트로 머선 일이고 라고 남겨주셨는데 최종 변기 RS를 제가 발음을 최종 변기 RS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트로로 썼는데 거기에 남겨주신 댓글 같고요. 줄리아 킴님이 난 너무 재밌어서 4번 봤습니다. IMAX 4DX까지 라고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서 이 트론 RS를 재밌게 봤다고 한 분이 몇 분 안 되시는데 동지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자연님이 영화 보고 나서 국내외 리뷰들을 찾아봤는데 온통 혹평뿐이네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트론 시리즈가 그리 인기 있는 편이 아닌데다가 전편의 배경 지식을 모르면은 영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큰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게 봤고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영화 내용은 하고 일단 화려하고 압도적인 CG가 마음에 들었고요. 게임 세계가 현실로 구현되면은 정말 저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는 9인치 네일스의 음악도 정말 좋았습니다. 애석하게도 제가 이 영화를 일반 상영관에서 봤는데 하필 그날따라 소리가 너무 작게 나오는 거예요. 영화 대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소리가 작았던 탓에 영화 속 음악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집 앞 영화관에 돌비관이 있는데 돈 더 주고서라도 거기서 볼 걸 그랬나 봐요.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자레드 레토가 얼마 전에 본 블레이드 러너 2049의 니안더 월레스와 이미지가 너무 비슷해 보여서 그건 좀 별로였습니다. 영화 보면서 저러다가 갑자기 흑화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라고 또 장문의 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국내에서는 이 트론 시리즈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뭐 진입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글로벌 흥행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트론 시리즈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9인치 네일스의 음악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보신 상영관의 사운드가 하필 작았다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자레드 레토 배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블레이드 러너 2049의 니안더 월레스와 이미지가 좀 겹쳐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캐릭터가 같은 배우가 연기했고 이미지도 비슷한데 이 두 캐릭터 모두 창조된 존재와 인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라는 그런 점도 동일해서 그런지 말씀처럼 저러다가 갑자기 RS 흑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뭐 충분히 들 수 있겠다 싶네요. 이렇게 감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바님이 상영관의 소리가 왜 작은지에 대해서 지금 채팅을 올려주셨는데 소리가 크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극장에서 그냥 볼륨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대한극장에서 로보캅 보고 이명이 생겨서 병원 다녔습니다.
와, 옛날에는 그 정도로 볼륨이 컸군요. 아, 근데 VOC가 많으니까 이렇게 극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렸나 봐요. 야, 이게 약간 그거 같아요. 환절기 때 에어컨 튼 데 가면은 누구는 춥다고 에어컨 온도 올려달라고 하거나 에어컨 꺼달라고 하는데 누구는 덥다고 에어컨 좀 더 빵빵하게 틀어달라고 하고 막 이게 엄청 기싸움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영화관에도 사운드가 크다 작다 이런 VOC가 계속 들어오니까 극장에서도 막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바바님의 채팅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가님이 요즘 극장 컨디션 관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 줄이면서 관리가 개판이. 그리고 은하는 큰일빵님이 우리 동네 극장은 자동 입장입니다. 표 검사 안 하고 자리 확인도 안 함. 코로나 때 아마 인력을 확 줄였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복구를 안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하는 크림빵님이 표 검사도 안 하고 자리 확인도 안 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표 검사 안 하는 거 맞습니다. 뭐 그런 극장이 있고요. 자리 검사는 육안으로 할 겁니다. 그 나중에 입장 다 끝나고 상영 시작하기 직전에 육안으로 실제 티켓팅 된 것과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지 육안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해피엔딩 리뷰 영상에 초롱이님이 코리아 로봇 드림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로봇 드림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 상실의 순간까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은 아닌데 어쩌면 해피엔딩 제가 리뷰 영상 올린 거를 어쩌면 해피엔딩의 감독님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 감독도 반한 리뷰라고 하면서 제 리뷰 영상을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리뷰어 활동을 하면서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작 뮤지컬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예매가 열렸거든요. 원작 뮤지컬. 그런데 싹 다 매진입니다. 모든 상영회차, 뭐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싹 다 매진이고 제가 새로 고침 신공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가 딱 났길래 됐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2층 제일 구석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한 자리가 났더라고요. 야, 그래서 원작 뮤지컬의 인기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버 41 커트킴님이 항상 좋은 방송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창 감수성 풍부할 중2병이 도래한 아들과 함께 뮤지컬도 보러 다니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나혼산을 통해서 접하게 된 어쩌면 해피엔딩 작가를 보고 토니상 수상 등 이건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 뮤지컬을 도전해보고자 했지만 예매 탈락 후 극장에서 아들이랑 봤는데 졸았습니다. 배우들이 낯선 데서 오는 그런 분위기 말고 그냥 극중은 근미래인데 제주도를 차를 타고 가는 설정에서 T 버튼이 눌리면서 진짜 끝까지 너무 힘든 관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풋풋한 감정 중 이상하게 제 나이대의 사람들에게 소구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그냥 제가 늙은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끝까지 다 보고 나니까 아는 넘버링도 없고 두 배우의 얼굴은 개그맨 개그우먼이 연상되면서 자꾸 몰입이 안 되고 유준상 배우가 올리버 형 같은 모습인데 자꾸 부자지간의 관계처럼 그려지고 원작을 뮤지컬로 보고 봤더라면 더 좋은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지만 그냥저냥 아쉬움에 공감 하나도 못해서 끄적여 봅니다. 제가 호평을 했는데 제 호평에 공감을 하나도 못하셨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중2 아들은 팝콘에 콜라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반딧불이 장면부터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이상 허접한 댓글이었습니다. 영웅도 엄청 재미있게 봤는데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거슬림에 총체적 난국인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정성스러운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늘 좋은 방송이라고 해주셔서 힘이 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랄까 제 리뷰 내용에 이제 공감 못하신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그래도 귀한 시간 내서 아드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려고 극장을 찾았는데 그러지 못하셨다라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뭐 그럼에도 아드님과 함께 막 뮤지컬도 보러 다니고 한다는 게 정말 멋진 아버님이십니다. 근데 남겨주신 글을 읽으면서 저도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긴 했고요. 사실 저도 리뷰에서 살짝 언급을 했듯이 이 영화가 뭔가 화려하고 규모가 큰 뮤지컬 영화의 문법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미래의 헬퍼봇이 뭐 제주도를 차를 타고 간다라는 설정에서 뭐 몰입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원작의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로드무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영화적
법적 허용으로 뭐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하나둘 거슬리기 시작하면은 뭐 끝도 없겠죠. 그죠? 충분히 현실감을 해치는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뭐 크게 와닿지 않았다. 뭐 이것도 이해는 가고요. 이게 감정의 미세한 결을 따라가는 작품이다 보니까 이거 뭐 늙고 젊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작품과 개인의 취향이 다르면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솔직하고 다른 관점의 감상평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시기도 했고, 하나의 영화를 또 얼마나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덕분에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영화를 생각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허접한 댓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좋은 작품을 찾아보려는 이 아버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정말 멋진 글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드님과 함께 두 분 모두의 마음에 쏙 드는 멋진 영화나 뮤지컬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바바님이 원래 뮤지컬 자체가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불호를 넘어서 극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위키드나 라라랜드, 뭐 원스, 비긴 어게인 이런 이 노래가 들어가는 뮤지컬 영화들을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향의 영역이지 뭐가 맞고 틀리고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봐요. 은하는 크림밥님은 뭐 음악만 들으러 가기도 하고 캐츠도 재밌게 봤다. 이 영화 캐츠가 희대의 망작으로 이제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재밌게 봤다라고 하시잖아요. 이처럼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커터키님도 그렇고 우리 바바님도 그렇고 은하는 크림빵님도 그렇고 다 취향의 영역입니다. 하이마트 세대라서 뮤지컬에 익숙합니다. 시간 좀 내주오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영상에 팥빙수님이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교실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근데 이 교과서에 실리고 교실에서도 많이 보여주는 영화라는 거는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반갑고 좋은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시기에 이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면은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우리들 10주년을 기념해서 각본집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마음에 드는 영화가 있으면은 블루레이나 DVD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이제는 이 OTT를 포함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블루레이나 DVD를 사기보다는 뭐 VOD 소장 구매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마음에 드는 작품의 각본집이 출시하면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을 봐야 될 차례인데 어서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이 댓글 읽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목요일 출근 시간대에 유튜브가 접속이 안 되는 장애가 발생을 했죠. 이 유튜브 서버 담당자가 받았을 압박감에 위로를 보냅니다. 근데 이만한 규모의 서비스가 이 정도 속도로 다시 정상화된 거는 진짜 엄청 빨리 수습된 편에 속하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 동종업계 종사자 입장에서 이 서버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슬픈 상황은 유저 VOC조차 올라오지 않아서 장시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제일 슬픈 상황인데, 이게 그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묵플이라는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기승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근황 토크인데요. 유튜브 구독자가 9월 24일에 2,300명을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한 달 뒤죠. 10월 12일에 2,4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독감 예방 접종 시즌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 화요일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접종하시고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영화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열 많은 저도 드디어 오늘 긴팔을 개시했습니다. 다들 환절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때마다 골골거려서 라이브 휴방 공지 자주 하는 누구처럼 되지 마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영화 소개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의 심장을 쫄깃하게 할 스릴러와 공포 장르의 신작과 명작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일본에서 건너온 독특한 심리 공포 스릴러 8번 출구인데요. 2023년 게임계를 휩쓸었던 동명의 인디 호러 게임이 원작인데, 이상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있다면 되돌아가라 라는 이 단순한 규칙
법칙 하나로 끝없이 반복되는 지하철 통로에 갇힌 주인공의 탈출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면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저 역시 이번 개봉작들 중 1순위로 감상 예정입니다. 같은 날 공포의 결은 다르지만 그 무게감은 압도적인 명작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데이빗 핀처 감독의 세븐인데요. 현대 스릴러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 걸작을 4K 리마스터 IMAX 버전으로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핀처 감독이 설계한 어둡고 축축한 세계를 가장 완벽한 화질과 사운드로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초의 강아지 시점의 오컬트 호러 굿보이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왜 허공을 보고 짖을까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이 영화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려는 반려견 인디의 시선으로 72분 내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감독의 실제 반려견이 주연을 맡아서 더 화제가 됐었죠. 신선한 설정과 독특한 카메라 워크로 강아지의 눈에 비친 공포를 연출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걸작 코렐라인 비밀의 문이 개봉 16주년을 맞아서 4K 리마스터링 3D 버전으로 CGV에서 단독 재개봉합니다. 단추 눈을 한 다른 엄마가 있는 비밀의 세계, 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다크 판타지를 최신 기술로 더욱 선명하게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엔디 크레딧 이후에는 제작사인 라이카 스튜디오의 다큐 영상도 일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팬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대표작 늑대 아이 역시 국내 최초로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합니다. 늑대 인간과의 사랑으로 태어난 특별한 아이들을 키워내는 엄마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아이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담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감동을 주죠. 4K 화질과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로 되살아난 서정적인 풍경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국 독립영화계가 내놓은 빛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우리 집으로 섬세한 연출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윤가은 감독의 6년 만의 신작이죠. 세계의 주인입니다. 친구, 딸, 연인으로서 여러 얼굴을 가진 고등학생이 진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고요. 토론토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유수의 영화제에서 윤가은 세계관의 확장이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신예 서수빈 배우와 베테랑 장혜진 배우의 호흡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GV 시사회가 있었는데 제 지인분들도 여러 분이 다녀오셨거든요. 다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극찬에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청난 걸작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저도 기대작 중에 하나인데 슬프게도 상영관 확보는 많이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어서 양주연 감독의 다큐멘터리 양양은 지역명 양양이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고모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우리 사회의 침묵과 기억을 성찰하는 작품입니다. 부산 여성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지워진 여성의 이름을 복원하는 가장 섬세한 다큐라는 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배우가 직접 감독과 주연을 맡은 단편영화 꽃놀이 간다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모녀의 비극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지만 강렬한 영화라고 하고요. 이것도 후기가 꽤 괜찮던데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작도 한 편이 나오는데요. 거장 기르모 델토로 감독이 평생의 수건 사업이라고 밝혔던 프랑켄슈타인이 넷플릭스 공개에 앞서서 10월 22일 극장에서 선개봉합니다. 오스카 아이작이 창조주 빅터를, 제이컵 옐로디가 그가 만든 괴물을 연기하면서 델토로 특유의 고딕 미장센과 인간성에 대한 탐구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 경력 최고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은 만큼 올해의 필견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23일 목요일에는 이렇게 무거웠던 분위기를 단번에 뒤집을 발칙한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온 성인용 뮤지컬 애니메이션 스퍼마게돈 사정의 날인데요. 10대 소년 소녀의 첫 경험 순간 그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수억 개의 정자들의 서바이벌 레이스를 기상천외한 상상력으로 그려냈습니다.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성인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 작품을 온라인 언론 시사회로 봤거든요. 지난 목요일에 감상을 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에서 만든 거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고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상영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뭐 다음 주 리뷰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너무 유교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중반까지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이러면서 보다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 뉴스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영화 뉴스는 W 코리아는 무엇을 위해 행사를 열었나 라는 주제입니다.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좋은 취지로 이어져 오며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하나의 캠페인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 본질을 잃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패션 매거진 W 코리아가 주최한 Love Your W 2025년 캠페인 이야기인데요. 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한 이 행사가 끝난 뒤에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민낯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응원과 박수 대신에 의심과 분노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0월 15일 서울의 고급 호텔이죠. 포시즌스 호텔에서 Love Your W 2025 행사가 열렸습니다. 20주년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RM, 뷔, 제이홉, 카리나, 변우석 등등 여러 예술 분야의 셀럽들이 참여를 했고요. 영화배우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최정상급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야말로 별들의 잔치였는데요. 그런데 행사 이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된 현장의 모습들은 어딘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희망과 지지를 상징하는 핑크색 리본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 사진이나 영상 속에서는 그런 상징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고요. 오히려 대부분의 이 셀럽들은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서로 웃고 떠들며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하는 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엄숙하고 무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행사는 유방암 환우들을 돕고 그 아픔에 공감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환우들을 위한 메시지나 캠페인의 본질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인맥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유방암 생존자라고 밝힌 한 분이 남긴 글은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가슴 일부를 제거해서 더는 술을 마실 수 없는 몸인데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조롱당하는 기분이었다라는 글을 남겼었죠. 행사장의 파티 분위기에 대한 불편한 시선은 애프터 파티 공연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선 행사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듯한 정말 믿을 수 없는 선곡이 이어졌는데요. 가수 박재범 씨가 무대 위에 올라서 자신의 히트곡인 몸매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가슴에 달려있는 쌍둥이처럼 이라는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한 자리에서 가슴을 잃은 아픔을 가진 분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실수를 넘어서서 캠페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어서 걸그룹 여자아이들 역시 몸매 자랑이 들어간 퀸카와 욕설이 포함된 톰보이를 공연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물론 아티스트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선곡을 사전에 조율하고 관리 감독했어야 할 주최 측, 즉 W 코리아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죠. 나중에 박재범 씨는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이 있는 W 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조용히 삭제할 뿐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사의 진정성에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 캠페인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기부금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W 코리아는 지난 20년간 이 캠페인을 통해서 무려 11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는데요. 11억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실제 기부 내역은 사람들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실제로 전달한 금액은 총 3억 1,569만 원에 불과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3억 원도 정말 큰 돈이죠. 하지만 이 11억 원이라고 홍보했던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잖아요.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2012년에 4,282만 원을 기부한 것을 정점으로 기부액이 점점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
2020년부터 23년까지 무려 7년 동안은 기부 기록이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한 언론사는 올해 행사에만 29개 명품 브랜드가 참여했기 때문에 모인 기부금만 해도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홍보에 썼던 11억 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의 정점을 찍은 건 바로 W코리아의 이혜주 편집장이 기부금을 받는 기관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이사를 경임하고 있다라는 이해충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사람과 그 돈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기부금이 과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도 W코리아는 답변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입을 닫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슬그머니 내리는 식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죠. 반면에 행사에 참석했었던 일부 연예인들은 달랐습니다. 배우 박은빈 씨나 변우석 씨 같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필 사과문을 올리거나 유방암 인식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모습은 주최 측의 무책임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결국 이 러브 유얼 W 2025 사태는 씁쓸한 엔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자선 행사가 어떻게 그 본질을 잃고 상업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이벤트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준 뼈아픈 사례가 됐죠. 화려한 셀럽들과 명품 브랜드, 그리고 넘쳐나는 샴페인디에 가려져 있었던 것은 유방암 환우들의 눈물과 대중의 배신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떠들썩했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과연 선한 영향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W코리아는 언제까지 이 침묵을 이어갈까요?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좀 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스레드를 통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봤는데요. 온라인에서는 혹평이 자자한 영화 보스는 지금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반면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온라인 분위기에만 보면은 극찬 일색인데 아까 댓글 분위기도 그랬죠. 근데 흥행에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스레드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 글을 올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가설도 함께 올렸는데 이 극장을 찾는 전체 관객 중에서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별점과 후기를 남기는 관객은 소수이고 그 소수의 취향으로 인해서 온라인 분위기와 실제 관객 수는 다른 게 아닐까? 이런 가설을 남겼어요. 이 질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런 소중한 댓글들을 종합을 해봤는데 먼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문제는 물리적인 접근성의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잘 차려진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식탁에 올라가지 못하면 맛볼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스가 하루에 수차례 상영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황금 시간대에 포진해서 상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힘든 시간대에 드문드문 상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기의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배급 단계에서부터 이미 승패가 어느 정도 정해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취향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스는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직관적이고 익숙한 재미를 주는 오락 영화인 반면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영화적인 문법이나 예술성에 더 관심을 가진 소위 말하는 시네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찝어주시더라고요. 마케팅 역시 두 영화의 운명을 가르는 변수였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보스의 포스터만 봐도 익숙한 배우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재밌겠구나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오늘 저녁에 뭐 볼까? 라는 대화에서 쉽게 선택지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배급사의 소극적인 홍보가 아쉬웠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그 이름값조차도 최근에 그의 필모가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에 더 치우치면서 예전만큼의 절대적인 흥행 보증수표로 작용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하우스님이 딱 관통해주신 저 회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긴 러닝타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한 관람 장벽으로 작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건 비단 한국
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짧고 자극적이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긴 호흡을 요구하는 영화가 대중의 선택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호평을 통한 입소문으로 역주행은 불가능했던 것일까? 최근에 영화 F1이 온라인 호평으로 장기간 상영과 흥행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죠. 근데 F1은 이 영화 관람 후에 주변에 누구에게나 쉽게 야 이거 꼭 봐 라고 추천할 수 있지만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영화를 좋아하는 특정 취향의 친구들에게만 권할 수 있는 영화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퍼져나가는 범위와 그 폭발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던졌었던 이 온라인 여론과 실제 관객의 괴리라는 질문에도 동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인터넷 여론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년층의 관객들의 선택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들의 댓글을 통해서 배급의 구조적인 문제, 마케팅 전략의 성패, 관객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 그리고 영화 산업의 고질적인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보스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엇갈린 운명은 어느 영화를 폄하하기보다는 다양한 영화가 공존하고 관객에게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영화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 가치가 관객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영화계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네요. 은하는 크림빵님이 중간계는 대박나는 건가?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구만 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중간계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총체적 난국이라는 그런 후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바님이 PTA도 가둬놓고 원배틀 보게 하면은 도중에 지를 것이 영화가 너무 길어서 이 방광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짧은 영화 뉴스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헬로윈 파티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은 이 작품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인데요.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은 2025년 헬로윈 의상 검색 순위 1순위부터 5위까지를 이 작품의 캐릭터들이 모두 휩쓸었다라고 합니다. 보라색 따은 머리의 리더 루미를 필두로 조이, 미라 등 멤버 전원이 최상위권을 차지했고요. 전 세계 스트리밍 2억 회를 돌파한 인기가 코스튬 문화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K-POP 열풍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치킨조키나 SNS 밈으로 뜬 라부부처럼 디지털 팬덤의 힘을 보여준 캐릭터들도 있었고 뮤지컬 위키드의 두 마녀 엘파바와 글린다 그리고 해밀턴처럼 브로드웨이의 고전들이 다시 주목받는 현상도 흥미로웠습니다. 나이트윙이나 사이런트 힐의 간호사처럼 오랜 팬덤을 자랑하는 캐릭터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올해 헬로윈은 K-POP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가 될 것 같네요. 은하는 크림빵님이 캐대원 아직 안 봤다라고 하는데 지금 할로윈을 기념해서 그 극장 개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팬들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플 소식인데요.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백투더 퓨처 이 영화들의 포스터만 봐도 설레는 분들 많으셨죠. 그 설렘을 그려냈던 한 시대의 거장 드루 스투루잔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랜 기간 알츠하이머를 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1970년대 록밴드의 앨범 커버를 그리면서 시작된 그의 예술은 80년대 헐리우드 영화 포스터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여러 인물과 상징을 한 장의 그림에 완벽하게 녹아내는 그의 손그림 스타일은 그 자체로 영화의 또 다른 예고편이 됐었죠. 스티븐 스필버그나 조지 루카스 같은 거장들이 최고의 영화 예술가라고 칭송했던 이유일 겁니다. 그의 공식 SNS에 남겨진 여러분들이 그의 예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된 것이 드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는 유족의 메시지가 전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을 더욱더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죠.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고 설리 최진리 씨의 6주기를 맞아서 그녀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들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2005년 아역배우로 시작해서 2009년 걸그룹 FX의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이후 영화, 해적, 패션왕 등을 통해서 배우로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대중의 사랑이 날카로운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악성 루머와 댓글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던 그녀는 이후 진리상점이나 악플의 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난 그녀의 선택은 우리 사회의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남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다큐멘터리 진리에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은 과연 인간의 영혼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이 철학적인 물음을 스크린에 구현한 한국 영화 한 편이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동화 감독의 AI 하이브리드 영화 제로 이야기인데요. AI 영화계의 아카데미라고 불리는 헐리우드 AI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하면서 올해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상희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천재 작가가 인공지능 소설가에게 명성을 빼앗기면서 벌어지는 내면의 갈등을 그렸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배우의 연기와 AI가 생성한 환상적인 영상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로 기술을 넘어서 스토리로 감동을 주는 최초의 한국산 AI 영화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오동화 감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감상 가능하니까요. AI 시대의 예술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극장 이상의 성지와도 같았던 곳이죠. 바로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 일명 명시내가 오는 10월 29일을 마지막으로 9년간의 여정을 마칩니다. 국내 최초 영화 전문 도서관이자 상영관이었던 이곳은 감독과 관객이 대화를 나누고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주던 특별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객 감소와 극장가의 재정 구조조정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록 공간의 역사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영화에 대한 애정만큼은 각자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라님이 명신에 오픈했을 때 갔던 기억이 있는데 라고 너무 안타까워 해주시네요. 그리고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만 진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10월 한 달간만 확대 운영됩니다. 10월 22일과 29일 이틀간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극장에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의 2D 영화들을 단돈 7,000원에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영화 한 편과 함께 잠시 쉬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상징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헐리우드의 전설 다이앤 키튼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향년 79세, 사인은 폐렴으로 알려졌고요. 영화 애니홀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고 대부 시리즈에서는 고뇌하는 케이 아담스를 연기하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죠. 우디 앨런의 뮤즈이자 독보적인 패션 아이콘으로 50년 가까이 스크린을 빛냈던 그녀의 별세 소식에 수많은 동료 배우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에 따라 추모를 원한다면은 동물보호소나 푸드뱅크에 기부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의 따뜻함을 전한 거죠. 스크린에 남은 그녀의 웃음과 눈물을 우리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웹폰 후기 시간입니다. 잭 크레거 감독의 신작이죠. 영화 웹폰을 보고 왔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이 배경인데요. 어느 날 새벽 2시 17분에 같은 반 아이들 17명이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한꺼번에 사라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시점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고요. 저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재밌게 봤는데 국내에서는 다소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골라님은 기대도 많이 했고 재밌게도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는 어떤 점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호의 의견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 저도 영화를 보면서 리뷰어 병에 걸렸는지 과연 이 감독이 사라진 아이들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뭘까?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뭐 하나 딱딱 들어맞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동시에 사라진다라는 그 설정은 학교에서
이제 종종 발생하는 이 총기 난사에 대한 은유라는 해석이 있던데 그 소재만 보자면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뭔가 딱 맞는 해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그냥 관객이 흥미를 느끼고 긴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뭐가 되었든 그냥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 작품이구나. 뭐 거창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공포 스릴러를 즐기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봤더니 꽤 재밌게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가 시작될 때마다 화면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뜨면서 그 인물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데 이 구조가 다음 챕터는 누구의 시점으로 진행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 가면은 블랙 코미디 요소도 나오는데 마녀인 글래디스에게 정신지배를 당하고 있는 제임스가 아초에게 끊임없이 달려드는 것을 아초가 계속 내동댕이 치잖아요. 근데 제임스는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들고 또 내동댕이 치고 또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야 이거 여기서 웃어도 되나 싶은데도 계속 피식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세뇌시켜놨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버린 글래디스가 아이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그 글래디스 그 할머니가 달리기를 겁나 잘하잖아요. 그래서 야 사람들의 생명 에너지를 얼마나 빨아들였으면은 그렇게 잘 뛰어서 도망가는 글래디스를 애들이 정말 맹렬하게 쫓아오는데 그 장면이 공포스럽다기보다는 되게 웃기게 연출이 돼 있어요. 그 상황 자체는 되게 잔인하고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계속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도 야 이거 나 지금 웃어도 되나? 싶어지는 그런 블랙 코미디 요소가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느꼈던 지점은 여러 인물의 시점을 오가는 서사 구조였습니다. 영화는 이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여러 인물들의 시점에서 조각조각 나눠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관객이 직접 이 흩어진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른 인물의 시점을 보여주면서 그때 저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 챕터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던 인물의 행동이 다음 챕터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면서 관객이 스스로 추리하는 재미를 주는 거죠. 이런 영리한 연출 덕분에 미스테리함이 더 강조가 되고 계속해서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시점마다 각 인물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바뀌는 점도 흥미로웠는데요.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뒤섞여가지고 모든 인물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스틴은 실종된 아이들의 담임 교사인데 마을 전체에서 마녀로 낙인 찍히죠. 아처는 이 저스틴의 차에 마녀, 그러니까 위치라고 낙서를 하고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이전 근무지에서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게 됩니다. 비록 이 저스틴이 폴의 거짓말에 속아서 저지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폴의 아내 입장에서는 저스틴은 상간녀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저스틴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과 싸우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거는 용기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아처는 실종된 아들 매튜의 아버지인데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저스틴을 괴롭힙니다. 그는 황폐해진 아버지로서 아들의 행방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필사적인데요.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 매튜는 알고 보니까 알렉스를 괴롭히던 아이였으니 알렉스 입장에서 매튜는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글래디스 입장에서 매튜는 또 피해자이기도 하죠. 다시 아처로 돌아와서 이 중반부에는 저스틴에 대한 오해가 풀린 아처가 저스틴과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지만 글래디스에게 정신지배당해서 저스틴을 또 공격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처는 결국 아이들을 해방시켜주는 구원자 중 한 명이 됩니다. 다음은 폴로 넘어가서 폴은 경찰관인데 아내와 저스틴을 속이고 저스틴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마약 중독자 제임스를 폭행하고 증거를 은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글래디스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돼서 저스틴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죠. 제임스는 마약 중독자이자 절도범이지만 폴에게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고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비록 동기는 불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있는 장소를 제보하려고 하다가 결국 글래디스의 희생양이 됩니다. 마커스 교장은 저스틴과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선의를 가졌지만 결국 글래디스에게 조종당해서 동거자를 죽이고
저스틴을 공격하다가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알렉스도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글래디스의 위협 아래에서 부모를 돌봐야 하는 어린 피해자지만 동시에 반 친구들의 이론표를 훔쳐서 글래디스를 돕는 공모자이기도 하죠. 협박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글래디스를 돕긴 도운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글래디스의 마법을 역이용해서 아이들을 시켜 그녀를 파괴하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감독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나 주관적이고 불완전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미스터리로 풀어가던 영화는 중반부에 알렉스의 이모로 위장한 마녀 글래디스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오컬트 호러 장르로 확 바뀌게 됩니다. 이 장르의 전환이 사실 영화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불호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오히려 이 대담한 전환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런 장르적인 변화 속에서 고전 명작들에 대한 오마주를 심어놨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라진 시간인 2시 17분은 스티븐 킹의 소설 샤이닝에 나오는 공포의 근원인 217호에 대한 오마주가 확실하게 보였고요.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깨진 문틈 사이로 얼굴을 우겨넣는 장면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샤이닝을 바로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이끌려서 사라지는 설정은 피리 부는 사나이 설화를 현대적으로 비틀어서 저항할 수 없는 공포를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스는 마치 동충하초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 에너지를 빨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존재로 묘사가 되는데요. 글래디스의 능력은 삼각형과 숫자 6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삼각형은 오컬트에서 악마를 소환하거나 주술적 공간을 여는 게이트웨이를 상징합니다. 특히 생명의 끝을 상징하는 어둠의 여신과 연결되어 있으며 늙고 병든 글래디스가 사람들의 에너지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상황과 맞닿아 떨어집니다. 마녀 글래디스가 사용하는 황급빛 종에 새겨진 6이라는 숫자는 더욱 직접적으로 그녀의 정체를 암시하는데요. 숫자 6은 신의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수이자 짐승의 숫자 666과 연결되어 악마를 상징합니다. 또한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진 육각성은 6개의 꼭지점을 가지며 악마 소환의식에 사용되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삼각형은 글래디스가 가진 힘을 발현하는 마법진이고요. 숫자 6은 그 힘의 근원이 악마적인 것임을 알리는 상징이 되겠죠. 이 두 상징의 조합은 그녀가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담인데 그 애들이 이 글래디스에게 정신조종을 당해서 뛰어갈 때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옛날에 주라기 월드컵에서 야크의 달리기 자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이거를 나루토 달리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새삼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인 웨포는 총기 난사로 희생된 아이들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막 공감되는 해석은 아니고요.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감독인 잭 크레거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녀를 파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아이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감독 자기 자신의 마음속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이 창작자로서의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전혀 유추할 수가 없었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이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라는 이해는 가더라고요.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챕터는 완전히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와 함께 살면은 가족의 역할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영화에서처럼 외부 물질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바꿉니다. 집은 무서운 장소가 되고 학교에 가서는 모든 게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은 좀비 같은 부모로부터 숨어야 합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이 크레거 감독에게는 마녀, 즉 이 알코올 중독에게 지배당한 부모를 어린 알렉스가 돌봐야 했었던 그 상황이 자신의 과거 그 자체였던 겁니다. 초반에 이 영화 타이틀이 뜰 때 알파벳 O 안에 삼각형이 표시가 되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 약어로 AA라고 하는데 이 AA의 공식 상징이 원 안에 삼각형이거든요. 이 영화 곳곳에 이 AA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폴의 여자친구가 그에게 퇴근 후 AA 모임에 가라고 권하기도 하고요. 저스틴은 알코올 중독이 재발하기도 하죠. 감독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코미디 동료였던 트레버 무어라는 분이 2021년에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 사고 당시 무어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한계를 훨씬 초과했으며 현장에서 빈 술병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영화 중간에 마커스의 집에 찾아온 글래디스에게 핫도그 7개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과거 친구 트레버 무어와 함께 썼던 코미디 코너에 대한 오마주를 통해서 추모의 메시지를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레거 감독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글을 썼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웨폰입니다. 사실상 이 웨폰은 감독의 상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정리하자면 웨폰은 로튼 토마토 지수 94%라는 놀라운 평가가 증명하듯이 평론가와 관객 모두를 사로잡은 작품입니다. 물론 이 영화가 수많은 떡밥들을 던져놓고 이걸 명확하게 다 회수하진 않아요. 그쵸, 맥커핀 천지죠. 이런 불친절함이 어떤 분들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객은 명확하거나 떡밥이 다 회수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좋아하는 작품인 이 곡성이라는 예외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웹폰이 주는 모호함은 저처럼 그냥 즐기자 모드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긴장감을 위해서 저런 거 넣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뭔데? 혹시 감독도 잔뜩 벌려놓기만 하고 떡밥 회수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어물쩍 넘어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당연히 불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관객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치밀하게 뭔가를 깔아놓고 나중에 다 회수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겹겹이 쌓이는 미스테리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긴장감을 통해서 장르적인 재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는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과 동시에 살짝은 감점 요소로도 작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화는 영화 그 자체로도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감독의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런 것들이 은유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는 인터뷰를 찾아보지 않으면은 유추할 수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감독이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었고 알코올 중독인 부모 아래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영화를 통해서도 다 좀 해석이 가능했더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었을 만큼 템포 조절은 탁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객을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는 이 긴장감이야말로 웨폰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의 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요 채팅창에 와주신 분들은 대체로 재밌게 봐주신 것 같은데 혹시나 좀 불호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읽어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의 정치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